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사람들 야전 취사장 차릴 겁니까?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 회의실. 한 유럽 관료가 비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영하 25도 기록적 한파가 밀어닥쳤습니다. 전기버스 전면 운행 중단. 최첨단 급식 시스템 완전 붕괴. 선수들 저체온 쓰러짐.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팀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팀 앞에는 이 대회에서 가장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입장줄도 아니고 시상 대기줄도 아닌 컵라면을 받으러 선줄이. 탈진에 쓰러진 유럽 선수가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이 김치와 신라면 앞에 줄을 섰고 외신들은 일제히 썼습니다. 이번 대회의 진짜 운영 모델은 따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들 올림픽 선수촌에 냄비를 들고 옵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외국인 관료가 직접 고백한 사연입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유럽의 한 인사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때는 올림픽 개막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조직위 수석 운영관 마르코 비탈레. 이 사람은 유럽에서 네로라 하는 행정 전문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굵직한 국제 행사를 진두지휘했고 구조조정 전문가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감성보다 숫자, 분위기보다 시스템. 주변에서 차갑다고 했고 그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동계올림픽 각국 선수단 운영 총괄을 맡았습니다. 개막 열흘 전 내부 운영 조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대국들의 요청서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마르코는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요청서가 올라오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체 급식 시스템 부분 운용, 발효식품 반입, 온도 유지를 위한 자체 보관 장비 반입까지. 마르코의 오른쪽에 앉은 운영팀 부장이 서류 위에 뭔가를 끄적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실소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네 냄비를 들고 오겠다는 겁니까? 이게 올림픽입니까? 야전 취사장입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르코는 그 표현이 꽤 적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주방에서 밥을 먹겠다면서 본인 냄비를 들고 오는 나라. 우습지 않습니까? 그는 한국 선수단 캠프를 대회장 외곽으로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번거로운 팀은 거리를 두고 보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 측에서 선수단 라운지 메뉴판 표기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발효식품 섹션에 김치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겠다는 아니었습니다. 마르코는 대수롭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아 나라들끼리의 발음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발효 문화 전시 패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발효 식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 김치의 기원을 슬며시 중국 쪽으로 기울여 서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전시 패널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결정들을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표기 하나에, 그 패널 하나에 얼마나 깊은 감정과 역사를 담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르코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출을 준비합니다. 올림픽은 실력만큼이나 무대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치밀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던 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야전 취사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팀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홍보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던 그 시간에. 그리고 며칠 후 영하 25도의 한파가 밀어닥쳤습니다. 팬덤은 일시적입니다.
시스템은 유럽이 앞서 있어요. 마르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직위 내부에서 각국 선수단 급식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르코는 그 자리에서 꽤 흐뭇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새로 도입한 친환경 중앙 집중 급식 시스템, 이른바 콜드밀 시스템이 보기 좋게 정돈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냉장 유닛을 선수단 식당 중앙에 집중 배치하고 모든 식사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위생을 높인다는 명분이었고 무엇보다 홍보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언론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시스템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면이라고. 그런데 그날 보고 중에 슬쩍 언급된 내용 하나가 마르코의 눈길을 잠깐 잡아끌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외부 반입 차량 운행 계획을 최종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형 차량 여러 대를 분산해서 운용하겠다고. 마르코는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외곽에 배치된 팀이니 알아서 동선을 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소형 차량 전 대수에 스노우 체인이 기본 장착돼 있었습니다. 각 차량 내부에는 보온 렉이 별도 설치되는 구조였습니다. 보온 렉이라는 게 단순한 아이스박스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온도 구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물인데 차량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량별로 배송 구역까지 나뉘어 있었습니다. 메인 캠프 하나에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선수 숙소 동별로 시간차를 두고 나눠서 도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거롭다. 대형 집중 시스템 하나로 돌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굳이 소형 차량을 여러 대 굴려가며 분산 배송을 한다는 게 비효율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속도로를 놔두고 일부러 골목길로 다니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를 담당하는 운영팀장 피에트로 루소가 곤란한 표정으로 마르코를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 일부가 한국 캠프 쪽으로 배치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에트로가 내민 명단을 보니 꽤 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스위스와 독일 국적도 몇몇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피에트로가 살짝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운 청년들입니다. 현장에서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팬덤은 일시적입니다. 시스템은 유럽이 앞서 있어요. 피에트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마르코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때 그게 납득해서 입을 닫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아마 반박하기가 귀찮았던 것이거나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 자원봉사 청년들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에 가고 싶어서 손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한국어를 익힌 청년들이었습니다. 언어가 된다는 건 소통이 된다는 것이고 소통이 된다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실무 능력으로 바뀐다. 마르코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성과 시스템은 다른 영역이라고 평생 믿어왔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르코는 그때까지도 한국 측의 실제 준비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외곽에 배치했고 자체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선수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외곽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보온 렉을 설계했고
동별 시간차 배송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단순한 꼼꼼함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버텨온 민족의 DNA입니다. 없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시스템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마르코는 그날 저녁 이탈리아 콜드밀 시스템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깔끔했고 현대적이었고 유럽다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영상 속 냉각 유닛이 영하 25도 산악 날씨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소형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달고 보온 렉 온도를 매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홍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연출하는 사람. 그 둘이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예보에도 없던 영하 25도의 한파가 밀어닥쳤습니다. 동계 올림픽에서 선수가 저체온으로 쓰러진다는 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마르코는 그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과 위기가 온 뒤에야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마르코 비탈레는 평생 자신이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 시스템을 설계하는 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그게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 나흘째 새벽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보에 없던 한파였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마르코는 2번을 확인했습니다. 영하 25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인근에서 기록된 수치로는 근래 보기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낯빛이었습니다. 바람이 건물 외벽을 밀어붙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래도 마르코는 처음엔 침착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이라면 혹한 대비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운영센터에 도착했을 때 운영팀장 피에트로 루소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바빠도 표정 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커피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한 모금도 마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를 보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셔틀버스입니다. 전기 셔틀버스가 멈췄다는 보고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주 경기장과 선수촌을 잇는 노선을 포함해 이번 올림픽에 투입된 전기 셔틀버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른 새벽부터 차례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건 기술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동계올림픽입니다. 겨울올림픽. 추운 게 당연한 행사인데 전기버스가 추워서 멈춘다고요? 마르코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선수 이동 동선, 취재진 배치, 관람객 셔틀, 각 경기장 연결. 전기 셔틀이 절반 이상 멈추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첫 번째 패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콜드밀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마르코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친환경 중앙집중 급식 시스템. 이번 올림픽의 자랑이라 여겼던 그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대형 냉장 유닛이 새벽 한파에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동결과 해동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동결됐다 녹았다를 반복한 식품은 위생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위생 담당 팀장이 경고 등급을 올렸고 일부 식품은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수단 식당 일부 구역이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운영센터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체온 증상이었습니다. 셔틀이 멈추면서 이동 동선이 끊겼고 일부 선수들이 경기장 외부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풍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던 선수 몇 명이 저체온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게 실내로 옮겨 의료팀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운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 안전 문제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선수 저체온 증상 보고를 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마치 수영 대회장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나온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운영센터 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동시에 4개씩 울렸고 피에트로는 무전기를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설계했다. 집중 시스템, 중앙 배치, 일원화된 동선, 효율적이라고 현대적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부른 상태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평온할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홍보 영상도 잘 나오고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빈 시스템은 딱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너집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은 그 새벽에 어땠을까요? 소형 차량들은 스노우 체인을 달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온 렉은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동별 시간차 배송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기버스가 멈춰도 대형 급식 시스템이 흔들려도 그들의 동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수 있다고, 도로가 막힐 수 있다고, 중앙 시스템이 닫힐 수 있다고. 그래서 소형으로 나눴고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시간차를 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온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없을 때를 알기 때문에 있을 때 방심하지 않는 것. 추울 때를 알기 때문에 따뜻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영하 25도의 새벽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영센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딱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옆집 불을 끄겠다고 소화기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냥 오는 사람. 그날 운영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기술지원팀 담당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이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강 담당이라 불렸습니다.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굵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마르코는 이상하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 담당은 아수라장이 된 운영센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피에트로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동형 발전기가 2대 있습니다. 위성통신 백업 장비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운영센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피에트로가 마르코를 봤습니다. 마르코도 강 담당을 봤습니다. 마르코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가지 생각이 동시에 충돌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저 장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가? 둘 다 마르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외곽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대회 중심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르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팀이 이동형 발전기와 위성통신 백업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립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 전력이 끊겨도 통신이 막혀도 자기들끼리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자기네 캠프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조직위 운영센터로 직접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팀 챙기기도 바쁜 올림픽 현장에서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조직 위의 위기를 보고 발전기를 들고 걸어온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훈련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밴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품성입니다. 마르코는 강 담당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창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색도 대가를 바라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있는 것 쓰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피에트로가 즉시 수락했습니다.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전기는 1시간 이내에 의료 텐트와 선수 대기 구역에 연결됐습니다. 위성통신 백업 장비는 운영센터 보조 라인에 붙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최소한의 발판. 그날 저녁 마르코는 운영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한쪽에는 이탈리아 콜드밀 시스템 가동 중단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한국 이동형 발전기 지원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홍보했고 다른 쪽은 작동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두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차이가 종이 위에서 이토록 선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 될 때만 빛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이 무너질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외곽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발전기를 들고 걸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야전 취사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팀이 사실은 이 올림픽에서 가장 단단하게 준비된 팀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처음으로 직접 한국 캠프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상태에서 시스템을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코는 그 말이 귀에는 들어왔는데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마르코 비탈레에게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은 한국 캠프 복도 끝에서였습니다. 그가 한국 캠프로 향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장비 회수 협의 때문이었습니다. 발전기 반납 일정, 통신 장비 회수 논의. 그럴듯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였다고 마르코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냥 그 캠프를 보고 싶었다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외곽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배치한 대로였습니다. 대회장 중심부에서 차로 20여 분 산 쪽으로 더 들어간 위치였습니다. 도로는 좁았고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깨끗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된 것도 아닌데 차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오가고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캠프에 들어서면서 마르코가 처음 느낀 것은 온기였습니다. 건물 외벽이 달랐습니다. 열 재순환 구조물이 덧대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순환시켜 재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단열재와 배관 설계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영하 25도 한파 속에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조 발전기, 간이 정수 설비, 동별 시간차 배송 구조. 이 캠프는 외부 전력이 끊겨도 수도가 잠겨도 며칠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안내를 받으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 담당이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다 복도를 지나던 마르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흰 벽에 흑백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가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지하 광산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 배경에 독일어로 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제철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쇳물을 다루는 장면이었는데 뒤로 보이는 굴뚝과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두 사진 다 사람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손과 등과 발만 가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한참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강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여기 걸어두었습니까? 강 담당이 사진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상태에서 시스템을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왼쪽 사진 속 사람들은 독일 광산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바닥이던 시절 외화를 벌기 위해 이역만리 독일 땅 지하로 들어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포항에 제철소를 짓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닷가 모래사장에 맨손으로 용광로를 세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온몸으로 버텨냈던 그 시절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머나먼 이국 땅 지하 막장으로 내려갔던 그 손들을, 그 손들이 지금 이 캠프를 설계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코는 유럽 재정위기 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없는 데서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복도 한가운데서 그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강 담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르코가 준비됐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침묵이 길어져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는 것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평생 연출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연출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하고 그냥 작동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캠프를 나오면서 마르코는 출입구 옆에 항아리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발효식품을 담아온 용기들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외곽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추운 데서 더 깊어지는 게 발효라고 강 담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차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 유리에 흰 눈송이가 달라붙었습니다. 와이퍼를 켜면서 그는 그 흑백 사진 속 손들을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캠프는 더 깊어졌습니다. 추울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발효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한 민족이 살아온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거 매워요. 조금요. 근데 금방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가 한 선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현장에서 가장 긴 줄이 어디에 생겼을 것 같으십니까? 입장줄이 아니었습니다. 시상대 대기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컵라면을 받으러 선 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대회 중반을 넘어서던 날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12건. 원인은 마르코가 그토록 자랑했던 콜드밀 시스템의 동결과 해동 반복 구간에서 보관된 식재료였습니다. 경기 일정 일부 연기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운영센터는 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마르코는 한국 캠프 인근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캠프 조리 공간에서 대형 솥 2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흰죽과 야채죽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고 보온 용기들이 줄지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 담당자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자기 속도로, 그런데 한치의 낭비도 없이. 마르코는 그 조리 공간 앞에 서서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자기 선수들 밥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당이 멈춰버린 다른 나라 선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솥을 더 걸고 재료를 더 꺼내고 그냥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밖으로 나오니 보였습니다. 빨간 간판이 달린 소형 스테이션. 접이식 테이블 위에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 용기가 있었고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줄의 길이를 보면서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그가 본 어떤 줄보다 길었습니다. 선수들이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표정이 전부 비슷했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마음이 풀리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라면과 함께 김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들이, 국적도 제각각인 선수들이 김치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자 선수는 라면을 한 입 먹고 김치를 한 입 넣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매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다시 김치로 향했습니다. 마르코도 한 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김치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발효식품과 뜨거운 국물의 만남. 말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것이라는 걸.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피겨 선수였습니다. 유럽 쪽 선수로 보였고 20살 초반쯤 되는 여자 선수였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스케이트가 아직 발에 신겨 있는 걸 보니 경기를 마치고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충혈돼 있었으며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국 영양사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컵라면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잠깐 기다렸다가 그 선수 손에 건넸습니다. 선수가 컵을 받아들면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매워요? 옆에 있던 한국 선수가 살짝 웃으며 먼저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금방 따뜻해져요. 선수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르코는 그 다음 장면을 정확히 봤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그 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어서 따뜻한 것이 들어오자마자 쌓여있던 것이 전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우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이 막혔습니다. 평생 연출을 설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계산해서 만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물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한 사람의 공포를 안정으로 바꿨습니다. 피에트로가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스테이션 우리가 공식 운영하는 데가 아닌 거 알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자체적으로 차린 것이었습니다. 조직위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식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져온 재료로 가져온 장비로 그냥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인가가 없어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냥 솥을 걸고 국물을 끓이는 나라. 그 정신이 영하 25도 올림픽 현장에서 세계 선수들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뜨거운 것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국물이든 말이든 눈빛이든. 마르코는 그것을 접이식 테이블 앞에서 배웠습니다. 학습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재화된 문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설득되는 것과 숫자로 증명되는 것은 다릅니다. 마르코 비탈레는 평생 숫자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성보다 데이터를 믿었고 분위기보다 수치를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라면 스테이션 앞에서 목이 막혔던 것은 어쩌면 감정에 흔들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대회 후반 조직위 운영 분석 세션이 열렸습니다. 외부 초청 전문가가 대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 헬무트 바그너. 유럽 주요 스포츠 행사 운영 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국적도 감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무트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각국 선수단 항목별 오차율이었습니다. 식사 제공 시간 오차, 이동 동선 오차, 장비 운용 오차, 비상 상황 대응 시간. 항목별로 각 선수단의 평균값이 색깔로 나뉘어 나와 있었습니다. 헬무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특정 선수단의 비상 대응 오차율입니다.
정상 운영 구간과 비상 운영 구간의 오차 폭이 거의 동일합니다. 보통 위기 상황이 오면 오차율이 2배에서 3배로 뜁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조직이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단은 달랐습니다. 헬무트가 짚은 막대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반박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헬무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진 선수단입니다. 식품 운용, 전력 관리, 통신 백업, 인력 배치. 각 항목이 별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세 단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분산, 중복, 자립. 마르코는 그 세 단어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소형 차량 여러 대로 분산 배송, 발전기 2대로 전력 중복 확보, 정수 설비로 수도 자립. 음식도 그랬습니다. 죽이 있고 국물이 있고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순간 이탈리아 콜드밀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집중, 단일, 의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잃어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헬무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가 이번 대회를 위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국제 행사 참가 데이터와 비교해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학습된 시스템이 아니라 내재화된 문화에 가깝습니다. 내재화된 문화. 마르코는 그 말에서 복도에 흑백 사진 2장이 떠올랐습니다. 광산 지하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 용광로 앞에서 등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 배부른 상태에서 설계해 본 적이 없다던 강 담당의 목소리. 내재화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세대에 걸친 경험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없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시스템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즈음 외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신들이 한국 선수단을 다루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라면, 나라, 발효식품 집착, 자체 취사 고집하는 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그냥 특이한 팀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단어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운영 모델, 위기 대응 구조, 자립형 시스템. 프랑스 매체 하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사례로 한국을 단독으로 다뤘습니다. 독일 매체는 한파와 급식 사고 속에서 유일하게 운영 차질이 없었던 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쪽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분산형 물류 설계가 이번 대회의 실질적인 교훈이 됐다고 썼습니다. 야전 취사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팀이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운영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측에서 라운지 메뉴판 표기를 수정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표기했던 김치를 김치로 바꾸겠다고. 사유는 현장 혼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코도 알았습니다. 피에트로도 알았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쪽도 알았을 것입니다. 신라면 스테이션 앞에 선주를 탈진한 선수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장면을 세계 각국 선수들이 김치를 집어들던 장면을 외신 카메라가 전부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중국 측 발효문화 전시 부스도 한산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시 내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전시 패널에 적힌 설명이 아니라 영하 25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음식이 쓰러진 선수를 일으켰는지를
논쟁은 전시관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앞에 줄 선 사람들의 발이 이미 답을 냈습니다. 이름은 싸우지 않아도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빼앗기고 지워지고 덮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김치가 그랬습니다. 우리말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진짜인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컵라면 한 개와 김치 한 조각이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르코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효율이라고 불렀던 것보다 저들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었다. 내가 비웃었던 것이 사실은 내가 평생 만들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연출을 배웠다. 그들은 생존을 가르쳤다. 마르코는 그날 밤 개인 메모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 혼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르코 비탈레에게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은 폐막 이틀 전 조직위 공식 총평 자리에서였습니다. 크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위원들과 각국 선수단 대표, 언론 몇 곳이 들어온 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준비한 원고를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출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직위 수석운영관이 자국 시스템의 실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 본인도 그 말이 입 밖에 나오고 나서 잠깐 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몸이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무거운 것입니다. 마르코는 계속했습니다. 영하 25도 혹한 앞에서 무대는 멈췄고 연출은 동결됐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시스템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배치됐던 한 선수단은 달랐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발전기가 있었고 수도가 막혀도 정수 설비가 있었고 식당이 닫혀도 솥이 있었습니다. 그 솥에서 나온 국물이 쓰러진 선수를 살렸고 그 국물 앞에 선 줄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긴 줄이었다고 그 무렵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향후 동계올림픽 운영 가이드라인에 선수단 자율지원 시스템 보장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급식, 전력, 통신 지원 체계를 조직위가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못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전 취사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방식이 이제 모든 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운영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마르코가 외곽으로 밀어냈던 그 방식이 어떤 조직위도 막을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폐막 당일 헬무트 바그너가 대회 공식 기록 문서에 한 문장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했다. 한국은 체온을 준비했다. 음식은 제공하는 겁니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온은 다릅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몸이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설계해 주는 것. 그게 체온을 준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폐막 하루 전 저녁 선수촌 외곽을 혼자 걸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눈 쌓인 산이 노을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열흘 넘게 여기 있었는데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알았습니다. 한국 캠프 방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차가운 공기를 만났을 때 올라오는 그 긴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을 끄지 않는 나라는 지지 않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뜨거운 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어떤 혹한 앞에서도 먼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존이 아니라 설계라는 것을 마르코는 이제 압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이탈리아 출신 조직위 수석운영관 마르코 비탈레의 실제 고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전 취사장이라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외곽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숫자로 일한 사람이 데이터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감성을 무시했던 사람이 국물 한 모금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도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DNA였습니다. 없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있을 때 방심하지 않는 것, 추울 때를 알기 때문에 따뜻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내가 따뜻할 때 옆에 쓰러진 사람에게 국물을 건넬 줄 아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의 눈으로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냄비와 항아리가 올림픽 현장에서 선수들의 체온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떠들썩하게 자랑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화려하게 연출하지 않아서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냥 준비하고, 그냥 작동하고, 그냥 버티고, 쓰러진 사람 앞에서 그냥 국물을 건네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혹한 앞에서도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